카카오는 그래서 큰 전략적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IT 업계를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 좋은 거만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은, 사실 뭐 IT 혁명, 스마트폰 혁명, 그래서 뭐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드론 로봇 이렇게 들으면은 정말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 같고, 뭐 주가도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대표적인 이 IT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카카오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핀테크도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4차 산업혁명 그와 관련돼서 수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주가적인 측면만 본다면 정말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주가는 반대로 가지? 라는 그런 의문이 첫 번째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좀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카카오 주가가 빠지는 건 네. 핀테크나 모바일 뱅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네. 카카오가 중요한 핵심 사업들을 계속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로 만들면서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시키면서 네. 카카오의 원래 회사의 가치를 계속 지금 하락시키고 있는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 카카오뱅크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열광을 했었거든요. UI가 너무 심플하고, 네. 기존 금융권에서 보던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게 사용하기 쉽고, 네.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건 정말 제대로 만든 모바일 뱅킹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점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줄 거고 경비가 줄 테니 그 이익을 예금자한테 줄 수 있겠구나. 그때 당시 카카오가 금리가 높았어요. 다른 시중은행보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카카오뱅크의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못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금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금금리. 적금금리. 예, 네. 예금금리. 예. 저는 대출을 안 받기 때문에. 네. 예금금리가 훨씬 낮아요. 그 네. 이유가, 은행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모바일이 은행이든 기존 은행이든 똑같은 비즈니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수익을 내야 돼요. 수익은 어떻게 내냐면 들어온 돈에서 대출금을 돌려서 이자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은행들이 장점이 있는 거예요. 지점이 있다 보니까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은행 다 시장마다 하나씩 있고, 뭐 하나은행, 그다음에 뭐 우리은행 다 지점들이, 거기 지점이 또 사람들이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대출 수요를 일으키면서 뭔가 수익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데, 모바일 뱅킹은 그런 영업을, 지점이 없는 건 장점인데, 그래서 지점이 인력이 없다 보니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K뱅크도 그렇고 토스도 그렇고, 토스는 더더욱이 더 상황이 안 좋죠. 토스뱅크는. 네. 그래서 수익이 안 나니까 결국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처음에 오버슈팅 됐죠. 닷컴 버블 때처럼 어떻게 본다면은. 그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국민은행 모든 시중은행을 다 뛰어넘었다는 것도 좀 약간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다음 중요한 이슈로는 이제 시중은행들이 따라잡았어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네. 모바일 뱅킹 앱이나 이런 면에서 카카오뱅크에 못지않은 사용하기 쉽고 좋은 앱들을 만들어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픈 뱅킹이라는 게 시작됐잖아요. 한 2년 전쯤에. 네네. 오픈 뱅킹이 되면서 그 은행 간의 거래가 어떤 모바일 뱅킹 앱을 쓰든 다 가능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만이 가지는 차별화 포인트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그런 면에서 시장 환경이 변했고, 카카오의 잘못도 있고, 기존 금융권이 재빨리 따라잡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는 그래서 이번에 또 데이터 센터 사고도 있었고, 아마 좀 큰 전략적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핀테크는 결국은 누가 은행을 가겠어요, 이제 앞으로. 은행 역시도 지점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그렇죠. 모든 금융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모바일 단말기로 될 거고요. 뒷단에 인공지능이 덧붙여서 창구원의 역할을 대신할 거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도 짜줄 거고, 결국 인공지능에 기반한 모바일 뱅킹이 핀테크의 대세가 될 거라고는, 당연히 그건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기업의 문제지, 사실 핀테크라든지 모바일 금융 환경에 대한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은행들이 모바일 뱅크 발전시켜 나가시는 걸 보면
확실히 이거는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서서 간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관점에서 뭐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특히나 이제 뭐 저희가 앞서서 다뤘던 그런 IT 관련 기업들이 증시에서는 좀 성장주로 분류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IT 회의론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T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지금 쭉 저희가 I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미래의 메타버스가 어쩌니, 가상현실이 어쩌니, 로봇이 어쩌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IT를 벗어난 근미래, 즉 앞으로 향후 20, 30년 후의 미래를 상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게 결국은 산업의 중심이 되고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네. IT 주식이 가지는 가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의 중요성은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또 하나 아직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게 자율주행차고요.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세상에 한 100가지는 바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하나가 주차장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차가 더 이상 주차하면서 서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계속 스스로 효율적으로 돌아다니니까.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주차 공간을 과연 뭘로 활용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그게 또 스마트팜이나 도시 농사로 또 연결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IT로 관리되고 IT 영향을 받는 거라서 IT 주식은 필연적으로 투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계속 도전하시고 새로운 회사도 탄생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도 등장하고 막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쭉 지켜봤더니 IT 산업이라는 하나의 섹터가 예전에 존재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의 섹터가 아니라 그냥 전 산업에 그냥 퍼져나가는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쫙 번져나가면서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네. 전기가 하나의 별도의 산업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전기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잖아요. 인프라죠, 그냥. 그냥 인프라잖아요. 네.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IT도 거의 이제 전기가 우리의 인프라가 되는 거와 유사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나 또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최근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잖아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우리 삶의 비중을 높여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가게를 가든지 그렇게 하면은 식당에서 이 로봇이 뭐 기본적인 거는 뭐 접시 회수하는 거라든지 메뉴 갖다 주는 거라든지 로봇이 자체적으로 하고 뭐 로봇 커피라든지 키오스크는 이미 한참 됐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3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지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뭐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미국 그 고용노동청에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그런 미국 기관에서도 연구한 레포트가 있고 과연 로봇이 발전하면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냐. 의외로 단순 노동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식 노동자들도 꽤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네. 이런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로봇은 광범위한 의미예요. 물리적인 로봇이 있고 소프트웨어 로봇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포함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그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일거리가 줄고 할 일이 없어질 것이냐? 뭐 일부는 그렇겠지만 어차피 사람도 줄고 있잖아요. 인구도 줄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이거는 트렌드거든요. 인구가 줄고 있는 건. 네네. 그래서 어차피 노동력은 앞으로 로봇이 대체하게 될 노동력이 사람한테 문제 일으킬 정도가 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이미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어서 오히려 로봇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네네. 제조 현장이든 뭐 서비스 분야든 결국 부족한 사람을 대체해서 로봇이 필요하게 될 거고 사람은 뭔가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방금 질문에 3050 세대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이냐. 결국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IT 업계에 대해서 저도 책을 낸 이유도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썼지만 공부를 늘 해야 되고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항상 탐구하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IT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 그걸 거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적용해보고 익숙해져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창의력과 그다음에 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수성 뭐 이런 감성 이런 거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아직은 따라가기에는 아직 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술과
능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서바이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그걸 이제 습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감성적인 거를 약간 합습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야지 약간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실제로 느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로봇이 감정이 있다라고 누군가 주장해가지고 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로봇은 감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인공지능도 감정이 없고 아직은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래요. 대답은 잘해요. 아, 그러네. 근데 질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봇은. 인공지능은. 아, 그러네요.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드디어 지능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꼬마애도 질문을 하잖아요. 맞아요. 왜 하늘은 왜 파래요? 하늘이 파란 걸 보고 궁금함이 생긴 거거든요. 인공지능은 질문을 안 해요. 하늘이 왜 파래? 그러면 대답을 해주겠죠. 뭐 하는 우주에서 온 태양빛이 뭐 계기 중에 산란이 다 그건 데이터에 있는 거고. 아직 질문을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렵다고.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의문점 감성도 없는 거죠. 약간 좀 그런 로봇의 약점을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네, 인공지능의 약점이죠. 네. 그럼 잘 알고 있어야지 또 우리가 네. 또 다가오는 변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직업을 선택을 하고 어떤 분야로 갈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과 사람이 컨택해야 되는 필요성은 꾸준히 있을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카라쿠페 당투. 그러니까 뭐 네는 네이버고요. 네이버. 뭐 카카오는 카는 카카오죠. 그리고 쿠팡, 뭐 배달의 민족, 뭐 당근마켓, 뭐 토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주요 IT 기업들을 약간 좀 이니셜로 따가지고 맞아요. 만든 신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꿈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나 그런 대기업보다도.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들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그 뭐 그런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법조인이 되고 나서도 검사나 판사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IT 기업 가가지고 사내 변호사, 스톡옵션 받고 이게 사실 가장 원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약간 좀 그런 게 대세가 되었는데 30년이 넘게 이 IT 분야에서 계시면서 좀 깨달음 이런 최근에 걸맞는 그런 IT 업계에서 좋아하는 인재상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네카라쿠페 당토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IT 선두기업들이 지금에서야 인기를 끈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닷컴 붐 시절에도 무수히 많은 기업들 중에 뛰어난 기업들이 있었고 거기에 인재들이 몰렸고 그 우스갯소리지만 그 시절에 신랑감 1위가 변호사 의사를 제치고 IT 전문가였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 시절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 다음에 공대의 입학 커트라인이 서울대 의대보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더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와, 지금보다 훨씬 심했네요, 그러면. 네.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인문계에 계신 분들은 사법고시 또는 로스쿨을 나와서 판사 검사 되는 거 그게 꿈이실 테고 이공계에 계신 분들은 의사 되는 그렇죠, 아직도 의사잖아요. 그때는 IT 엔지니어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그렇게 선도가 높았거든요. 지금 네카라쿠페 당토에 입사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닷컴 시절에 IT에 뛰어들었던 분들과 비슷한 분들이라고 봐요. IT의 미래를 믿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죠. 그래서 IT에서 잘 나가고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은 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게 연결되는 거지만 항상 늘 깨어있고 그 다음에 항상 공부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IT 분야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유능한 인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두고 제일 먼저 벤처 창업을 하고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인생을 거는 거죠. 결국 그런 분들이 성공을 많이 해야 더 젊은 분들이 IT 분야에 뛰어들 거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한때는 불렸던 테란로예요. 여기가 테란로가 한때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렸어요. 아, 그렇구나. 예.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테란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나라도 그런 IT에 인생을 걸고 미래를 거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기업을 창업하고 생태계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카라쿠페 당토라는 회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독과점이 되고 그 다음에 문어발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 머물고 이런 한계들은 좀 극복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후자가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사실 뻗어나가야지 진정한 그래야죠. 플랫폼 IT 기업이. 네이버는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카카오나 이런 쪽은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90년에 IT 회사 입사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또 이렇게 IT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계신데 이 IT 업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딱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네. 끊임없는 호기심. 아, 호기심. 네, 다시 말해서 탐구 정신이에요. 제가 90년에 삼보컴퓨터 입사하고 나서 제가 IT 업계를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입사원일지라도 고참사원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 계속 바뀌니까. 아, 그러네요. IT 네. 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고참이 몰라요, 오히려. 신입사원들이 더 빨리 캐치하고 금방 고참한테 가서 아니 선배님 이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절대 고참한테 눌리지 않는 그런 업계라서 정말 잘 선택했다 생각했고 그렇게 저는 그런 환경에서 늘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분들이 IT 업계에서는 가장 행복하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반대가 됐죠. 저는 이제 네. 신참들한테 이제 막 쫓기는 공부하지 않으면 밀리는 이런 입장이 된 거죠. 아, 근데 30년이 넘게 이렇게 계속 계신다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새로운 걸 습득하고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저희가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라고 보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런 훌륭한 분들을 참 많이 스쳐보냈어요. 그런 진짜 지금 이름만 하면 얘기만 다 알만한 분들도 제가 또 옆에 잠깐 있었던 적도 있고 그런 분들에 비하면 아직 저는 뭐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IT 업계에 쭉 있으면서 나름 행복한 그 생활을 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IT 트렌드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고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대화를 나눴지만은 IT 산업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IT가 전 산업에 이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 IT를 빼놓고서는 지금 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최근에 출간하신 책 잘 읽어보신다면은 투자 관점에서도 아니면은 내가 뭐 비즈니스나 뭐 취업 관점에서도 분명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30년 넘게 이 IT계에서 계속해서 종사하신 살아계신 역사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환 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2021년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돼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힘쓰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